네, 일단은 4월 5일 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이슈들인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주말 동안에 자, 한중 그 다음에 한미 미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금 사이가 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 두 국가에 다 이제 우리나라 외교 쪽을 보내놓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였는데 보시면은 정의용 왕이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요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별다른 내용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물론 이제 외교라는 것이 뒤에서는 엄청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이 없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표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 이게 나올 거였고, 그 다음에 중국 지표들 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금리 개정 혹시나 우리가 좀 신경 쓸 게 있을까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목요일이죠. 새벽 3시에는 3월에 있었던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던 날이고요. 그 다음에 밤 9시 반에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 하나죠. 이제 그 고용 쪽 관련된 미국 실업 지표.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요렇게를 제가 조금 꼽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5일 월요일에는요. 이제 주말 동안 뉴스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이제 그 서구권 시장은 금요일에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금요일에 나왔던 지표도 이제 소화를 못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까지도 한번 주말 동안 뉴스로 넣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건데 빨간색으로 한 거 보이시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단 고용 쪽입니다.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 또 굉장히 많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보셨을 텐데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64만 7천에 불과했는 64만 7천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숫자인데 발표치는 91만 6천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그 달치가 발표가 될 때 그 전월치도 좀 리비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월치도요, 상향 리비전이 돼서 8만 9천 명이나 추가로 리비전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더 잘 나온 것이 아니냐. 100만 명 정도가 고용이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기를 해보자면, 목요일에 나왔었던 ISM도 숫자가 좋았었습니다. 네, 자유인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DSHGHDK님도 오늘도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킹스맨님, 그 다음에 권영욱님 두 분 모두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보자면 목요일에 나왔던 ISM도 좋았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 밤 11시에 나왔던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호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61.5였는데 발표치는 64.7이었고요. 이게 1983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역에서도 공급 부족이 굉장히 엿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배달 시점이라든지 이연 주문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아주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봐서는 야, 경기 되게 좋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도요. 이제 수요 개선을 이유로 들어서 감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감산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감산 폭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5, 6월에는 일평균 35만 배럴 증산, 7월에는 일평균 45만 배럴 증산, 그리고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 중이던 사우디의 경우에도 원래 일평균 100만 배럴 감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월에는 25만, 6월에는 35만, 그리고 7월에는 4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주 후반,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제 아시아 증시는 금요일에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크게 막 반영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좀 한산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 휴장을 했던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주들이 좀 이제 차이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LG전자가 드디어 마침내
소문으로만 떠돌았었는데 MC 사업 부문, 이제 핸드폰이죠. 이쪽의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하기로 공개적으로 이제 공시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요. 인력의 경우에는 그룹 내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MC 사업 부문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이제 연평균으로 1조 가까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내던 사업 부문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LG전자의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이 4조 정도더라고요. 그걸 감안하면 약 25% 정도의 이익 증가가 가능한 요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3개년인데요. 매출도 이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8천억에서 1조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막 이제 굳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분명히 LG그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집중해서 더 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만큼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 사업 관련해가지고 일회성 이제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영업 정지 일자가 7월 31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나 혹은 이제 3분기 중으로 일회성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요인이 보시면 이제 그 사업부의 이제 그 보유 자산 중에서 뭐 뭔가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감모나 뭐 그런 일회성 손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부가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에서 뭔가가 나오곤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 설비 쪽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돌려서 사용을 할 걸로 보여서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일회성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일 좀 그런 부분은 이제 MC 사업 부문의 재고 자산이요.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아마도 할인을 굉장히 해가지고 핸드폰을 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일회성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밤 11시에 미국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도 굉장히 호조였습니다. 예상치가 59였는데 발표치가 63.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굉장히 엄청난 서프라이즈라는 걸 느껴지시죠? 199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네, ADJ 볼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표가 연달아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 증시에서는 좀 좋은 경제 지표에 반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중에 월요일에는 좀 굵직한 것들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세금 관련된 게 좀 나왔습니다. 86번가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아마도 바이든이 원하는 수준만큼 절대 못 올리고 현실적으로 중간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가 무섭게 민주당에 있는 좀 뭐 온건파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친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요. 법인세율 인상을 지금 바이든이 말하는 28%까지 상향이 아니라 25% 인상으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민주당 내 온건파에서는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코멘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찬성 없이 이게 그 법안 통과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중간 어디쯤으로 가지 않겠느냐가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요?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요.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미국만 증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조세 회피처들이 있잖아요. 텍스 헤이븐들이 존재를 합니다. 글로벌에.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하면은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제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미 바이든 법안에서 증세에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옐런 장관이 얘기한 거는 최저세율을 21%를 뭐 사실상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법안에서의 증세는 지금 28%까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1%보다도 이미 높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이상을 지금 프라이싱을 하려고 하는데 20일로 글로벌 최저가 결정된다.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 이익의 예상치에서 변경을 가져올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세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크게 다룰 테니까는요. 네, 이쯤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일이 많았다, 그죠? 보시면은 코스피는 살짝 올랐었고요. 다우랑 나스닥은 1% 이상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 무이도요.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는 조금 올랐습니다. 4.8bp 정도. 다시 1.7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로 가시면요. 아시아 증시가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좀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가 관련해서는요.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참여자들이 이란을 포함해서요, 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무언가 숫자, 이제 바로 복원된다, 그런 기대치는 좀 낮추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드리고자 하는 이제 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인플레가 오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이란 핵합의 복원도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감산을 해가지고서 유가를 그나마 이 정도로 지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당장 굉장히 대단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인 이란의 물량만 쏟아져 나와도 사실상 유가가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유가가 커머더티 가격이 못 오른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 확 꺾이게 되겠죠. 레리 서머스는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사실상 커머더티 가격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이 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70년대식의 인플레가 오기는 좀 어려운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첫 번째 이란 합의라는 하나의 레버리지, 두 번째는 쉐일 오일이라는 카드, 두 번째 레버리지, 요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 손안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함부로 배팅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일 오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미국이 구조적으로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해서 달라진 점은 쉐일 오일이 많이 생산됐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서요. 사실 이제 그 석유 수입에 따른 적자는 굉장히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거의 세계 최대 산유국이 지금 미국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미국이 그 환경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환경 쪽 생각하면 셰일 오일 개발하려면 환경 파괴를 많이 하니까 저쪽 개발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가가 상방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 70년대식처럼요. 1, 2차 석유 파동. 그러니까는 오펙에서 석유를 무기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환경오염 조금 더 시키더라도 셰일 오일을 많이 뽑아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커머더티 쪽에서는 하여튼 과도한 상방 배팅은 조금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건데요. 미국은 사우디에 항상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명심해 두자는 겁니다. 사실 지난 4월 1일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결정은 좀 전격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숫자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이 그 전날입니다. 3월 31일에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둘 아지즈하고요. 미국의 에너지 장관인 제니퍼 그랜홈이 전화 회담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이냐면 미국의 경우에 지금 휘발유 소매 가격이요. 갤런당 3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뭔가 자꾸 조치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요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통화를 한 거죠. 양쪽에서. 그리고 이제 요분이 트위터를 날리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우디 에너지 장관하고 아주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재확인을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그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저렴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제 그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재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미국 측에서 사우디 쪽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뭔가 음모론이 나올 만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전히 미국이 중동 쪽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70년대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은 절대 놔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에는요. 옐런 장관이 글로벌 이제 최저 세율에 대해서 월요일에 한번 말했다고 앞에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유럽이 쌍수 들고 환영 의사를 밝힙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쪽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환영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일랜드가 12.5%밖에 안 되거든요, 세율이. 그러니까 좀 눈에 가신 거예요. 저쪽이 앞만 봐도 조세 회피처로 애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미국이 이렇게 나서면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도 약간은 동상이몽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디지털 세에 대해 가지고서도 유럽의 국가들은 좀 덧보태더라고요. 미국은 사실 디지털 세에 대해 가지고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서 매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뭐 유럽에서 추가를 하려고 한다. 만약에 그럼 사실상의 미국에 대한 증세이니까 미국 쪽에서 좀 반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가 어렵다. 다만 최저 세율을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좀 증세 쪽이 좀 뉴스가 많습니다.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주 수요일에 이제 그 일자리 플랜을 발표를 했죠. 대규모 재정 정책을. 그러면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곳으로 콕 집어서 아마존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날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 이제 정치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인은 없다. 그러니까 증세는 약간 좀 콘센서스로 모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게 나올 때는 반드시 글로벌 타임즈 후시진 트위터를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 보이콧에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서는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올림픽 보이콧으로 자기네를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인 우월주의나 아니면은 요 국가들의 자기 고립만이 될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요 정도 표현은 후시진 트위터에서는 온건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화요일에 코스피 이제 조금 올랐었고요. 상해 종합은 이제 약보합, 아시아 증시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서구권 증시도 뭐 크게 별건 없었던 조금 특이한 거는 채권 이제 수익률이 어제 올라갔던 것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요.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장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핸드폰 쪽이 분전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7일 날에 있었죠. 그러면서 관련 수혜주들, 이제 보통은 이제 건설 건자재 이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막 굉장히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그 8일 새벽 3시, 여기 이제 본 게임이라 할 수 있죠. 3월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상적인 코멘트들 몇 개 해드리면 인플레 관련해서는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상방으로 튈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런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재정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면 위로 튈 수 있고, 가계저축이 지출로 빠르게 이어진다면 튈 수 있고,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빨라진다면 위로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요인은 본인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기본 가정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워낙 인플레가 지금 금리 정책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조건을 만족시키기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건 뭐 계속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머니마켓 쪽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흡수를 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 기술적 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2020년 1월에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고 IOER에 대해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알고리즘 그 매매하는 쪽에서는 좀 잘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즉시 증시가 한번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이게 금리 인상의 시발점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골디락스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면 이제 물가 부담은 없는 상태에서 성장은 계속 일어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였냐 하면은요. 미국 경제가 2023년까지 호황을 맞을 것 같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 백신 접종률이 빨라지고 있더라. 우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것 같아. 두 번째는 가계 저축이 굉장히 강력하다. 미국 가계 추가 저축이 1.5조 달러나 되더라.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뭐 600달러 이런 거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부채는 줄고 저축은 늘어났더라. 이게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소비로 분출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바이든 정부가 쓰고 있는 대규모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도왔던 미국의 마셜 플랜에 비유를 했는데요. 대규모 지출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도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요. 이 부분이에요. 강력한 가계저축을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요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왔었던 FOMC 의사록에서 가계저축이 지출로 빠르게 이어진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하고 그다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가계 저축이 많이 늘어난 거에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펜트업 디맨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이 증세 쪽에서요, 또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뭐 월요일에는 맨친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바이든 쪽에서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대폭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1억 달러였어요. 이익 기준으로 1억 달러가 되면 일단 최저세율을 15% 무조건 적용을 하자. 거기다가 각종 세액공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강경하죠, 그렇죠? 근데 기준을 20억 달러로 상향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속해 있어도요, 세액공제, R&D나 뭐 이런 부분들 해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1억 달러 이상의 세전이익 기업은 S&P 기준으로 1,100개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억 달러로 바꾸게 되면 대상 기업이 180개로 굉장히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사실 180개 기업들도 뭐 영향이 그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바이든 증세는 누더기처럼 통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이 한 발 뺐어요.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논의 안 했다. 근데 후시진 트위터로 봐서 논의는 있는 것 같고 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뉴스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 좀 외교에서 레버리지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좀 건드리는 건 조금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딴 것도 건드릴 게 많잖아요. 막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요 관련된 리스크는 다시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사실 또 별거 없었어요. 네. 거의 증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 시장도 안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와서는 한국 증시는 선거 결과가 야당이 좀 크게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또 한번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저녁 6시에 유럽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습니다. 자,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밤 9시 반에 나온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예상치보다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이 더 나왔다는 거죠. 뭐지? 경기가 좋다 그랬는데 좀 나쁜가? 아닌가? 헷갈리네? 이렇게 됐어요. 좀 네거티브한 게 나왔죠. 지표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이 IMF 주최 이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여전히 팬데믹 이후로 900만에서 1000만 명이 실직 상태다.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완화적 정책 계속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인플레이션 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하니까 여전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 본인의 연임 의사 있느냐?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십니다. 잘. 그래서 이건 좀 놀라운 일이고요. 옐런 전 의장은 확실하게 표현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앞에 질문들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보면 금요일에 고용 되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일이 수개월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가까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라고 100만 정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몇 달이 계속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달 잘 나온 것 가지고서는 지금 연준이 정책을 바꿀 만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지금처럼 한두 달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 물가와 고용이 강하게 나와야 긴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참 오락가락 건드려요. 중국 슈퍼컴퓨팅 업체 7곳에 대해 가지고서 추가 제재를 한다. 요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면 또 어디 가냐? 예, 후시진 갑니다. 그냥 재밌어요. 후시진 트위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했냐면 미국에서 이 리스트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명예 리스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한테는. 만약에 회사가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이걸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업으로 미국이 평가하나 왜 나는 제재에 넣지를 않지?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돌려까기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도 보시면은 다른 곳들은 크게 강보합 정도 수준인데 워낙에나 이제 파월 쪽에서 좀 완화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좀 더 기술주 쪽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금리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 쪽에서 조금 좀 실망스러웠죠.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으니까요. 예상치보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약간 잘 나오더라. 물가가 조금 잘 나오네. 그러고 다음날 오전 10시 반에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발표치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이때 출렁합니다. 시장이 살짝. 인플레 진짜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반적으로는요. 미중 이제 뭔지 아시겠죠? 미중 분쟁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경계심을 보이는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죠. 코스피 좀 빠지고 상해도 거의 1%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밤 9시 반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예상치가 3.8%였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발표치가 4.2로 잘 나왔어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요. 예상치보다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야 유럽, 중국, 미국 전부 다 왜 이러지? 니네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것처럼 꿈틀꿈틀 대니? 하면서 증시가 일단 좀 빠졌었다가 좀 올라가지고 끝났던 그런 증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도 조금 상승을 하고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지수가 너무 다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평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은요, 이건 진짜 전형적으로 다시 강세장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크게 빠지질 않고 꾸물꾸물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계속 하루에 조금씩 올라가고 장막판에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 흐름인데 좀 그런 모습이 보인다, 엿보인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빨간 글씨로 써졌죠. 왜 이렇게 물가와 고용이 생각보다 더 좋은 건가? 이게 아까 골디락스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의 그런 상승 없이 좀 성장이 좀 슬금슬금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긍정적으로 물가 고용이 다 잘 나온다는 거죠. 이래버리면은 결론은 뭘까요? 야, 이렇게 너무 잘 나오면 연준이 돈줄 다시 쬐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증시가 좀 상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지금 오늘 나왔던 거죠.
그 알리바바에 대해 가지고서 매출의 4% 벌금 부과를 했더라고요. 중국의 뒤끝은 장난이 아니다. 야, 이건 끝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또 근데 현지 뭐 그 기사들 같은 거 보니까는 어떤 데서는 매출의 10% 부과까지도 예상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적다 뭐 이런 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주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안 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불확실성의 해소인가? 막 이럴 수도 있다라는 뉴스로 보입니다. 그러고서는 다음 주에 있을 좀 주요한 것들은요. 일정은 일단 13일 화요일에 밤 9시 반에 역시 이제 물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15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일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에는 9시 반에 밤에 미국 3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 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상치는 전월 대비 5.5%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월이 재난지원금 그 줬던 거가 없어지는 그런 네거티브한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3%가 나왔었거든요. MOM이. 근데 이제 3월 달에는 뭐 또 돈 지급 한 번 더 했잖아요. 1.9조 달러. 그러니까는 이제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하는데 일부 지금 레포트들 보면은 MOM으로 10% 이상의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금요일에는요. 오전 11시에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나오고요. 예상치는 지금 그 18.8% 전년 동기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6시에는요.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 사실 아직 생산자 쪽이 좀 약간 물가에 대해서 상방이 튀는 모습이 보이지 소비자 쪽은 안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시자. 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날에 미일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최근에 막 쿼드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한번 여기서 특별한 뭔가 뉴스가 나오는지 또 한번 외교적인 부분을 또 저희가 정치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해 눈여겨볼 것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